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있나요? 저는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1년간의 첫 결혼 생활이 그렇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칼로 도려내서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시간이죠. 어린 시절부터 제 별명이 악발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고졸 여사원이 일반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만 하겠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어요. 휴일도 주말도 없이 일을 했어요. 한번 들린 고객은 끝까지 놓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집이 구해질 때까지 10번이고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문제가 없는 집만 소개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어요. 융자가 과하게 잡혀있거나 하면 아무리 집주인이 수수료를 높이 준다고 해도 거절했죠. 한번 계약을 해본 고객들은 이후에 이사를 할 때도 다시 찾아주시더군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두철미가 원칙이었는데 남자에 있어서는 제가 빈틈이 있었답니다. 그 빈틈이 크다는 게 함정이 없죠. 자기야, 남자 인물 좀 그만 봐. 결혼하면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 허우대 멀쩡한 놈들이 대부분 머리는 텅 비어 있어.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몰라. 나는 적어도 결혼은 적당히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그냥 혼자 살 거야. 근데요, 의외로 주변에서 외모가 번듯한 남자 만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변변한 연애도 못 해보고 20대가 끝나버렸어요. 30대가 되니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제 눈앞에 훈남이 등장했어요. 그것도 4살이나 어린 연하의 남자가요. 월세 원룸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들린 고객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꼼꼼하게 계약을 마치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죠. 원룸 월세 물건이라 수수료가 그리 높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수수료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월급날이 다음 날인데 하루만 늦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었겠지만 이 고객 외모가 딱 제 취향이었네요. 하루 정도야 뭐 연락처와 주민번호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계약해준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싶었죠. 남자 외모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수수료를 외상으로 해주냐? 동료의 말이 아예 들리지도 않았죠. 외상 수수료가 시작이었어요. 그 남자가 감사의 의미로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술을 겸한 식사를 하게 됐죠. 그 남자는 의외로 술이 약했어요. 사장님,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나 평소에 누나같이 이렇게 딱 부러지고 일 잘하는 여자들이 좋더라고요.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알아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 나 정말 누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 남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나랑은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달랐지만 오히려 자기랑 달라서 너무 흥미롭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남자가 이 누나가 좋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사회 초년생이라 돈을 더 잘 버는 제가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지불하긴 했죠. 그래도 원래가 나이 많고 더 잘 버는 사람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 반년이 지났을까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누나 집이 이렇게 넓은데 나 그냥 누나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밤에도 헤어질 필요 없잖아. 그리고 누나 집에 있다가 원룸 들어가면 너무 답답해. 너 나랑 같이 살려면 결혼해야지. 난 동거는 싫어. 그래? 그럼 결혼하면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남친은 밖에 나가더니 꽃다발이랑 편의점에서 파는 사탕, 알반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무릎까지 꿇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짧은 건지, 아님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하지만 저는 그딴 거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냥 제가 미쳐 있었던 거죠. 그때 저를 다시 만나면 멱살을 잡고 그 사탕 반지가 껴있는 손가락을 분질러버리고 싶네요. 그렇게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야 부모가 안 계시니 상견례는 생략하고 남친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나 너무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부모님이랑 여동생, 남동생 있다고 했지? 그러고 보니 너는 가족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네.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았어? 내가 나이도 많고 대학도 못 나오고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누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들은 그런 세상에 편견 따위가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부모님들도 동생들도 다 대학교 나왔거든. 그런데 지금 엄마 빼곤 거의 반백수야. 그래도 누나는 직업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있잖아. 그거면 만사 오케이야. 시 부모님의 집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근처 식당에서 인사를 드렸죠. 예약한 식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어요. 와우, 무슨 영화 배우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등장하는 줄 알았네요. 남친만 인물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부터 여동생, 남동생 모두 외모가 남다르더군요. 예비 시아버지는 시니어 모델을 해도 될 만큼 스타일이 좋았어요. 어머님만 좀 평이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 어머니도 평이하지 않았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라고 들었는데 눈썹 문신이랑 속눈썹 문신, 그리고 입술 문신까지 엄청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남친의 말대로 시댁 식구들은 좀 달랐어요. 세상에 편견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는 좀 과한 느낌이 들었네요. 제 조건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족 전체가 엄청나게 이상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 뭔가 묘하게 돌려가서 사람 기분 묘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나 할까요? 어찌 보면 모두가 자의식 과잉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한 사람도 남의 얘기를 듣지 않더군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남자는 말이야, 살면서 한 번은 진짜 사랑을 해야 하는 거거든. 우리 동현이가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난 거지. 아가씨가 비록 나이가 많고 가방끈도 짧고 혈혈단신 고아에 다름없고 외모는 푸근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다는 거 아닌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인 게야. 결국 이 집안에서 우리 격에 맞는 결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건가? 클럽을 강남이나 청담으로 옮겨가야 하나? 홍대 클럽에는 사자 붙은 놈들이 거의 없어. 나는 일단 우리 동현이 의견을 존중한답니다. 다 큰 성인인데 자식의 선택에 대해 부모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듣자 하니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했다고 하던데 그쪽의 네트워크가 상당하겠네요. 내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서로 사업적인 면에서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아이, 우리 조말자 여사는 뭐 이런 데 와서까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시나. 지금 우리 아들이 사랑의 완성을 향한 중요한 시점에 있잖아요. 막내 시동생은 식사도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얼굴을 쳐다볼 일이 없었네요. 조말자 여사는 뭐고 이 이상하고 정신없는 시댁 식구들이랑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좀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야, 결혼식 날짜랑 장소, 신혼집, 뭐 그런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네. 신혼집이야. 뭐 자기 집에 내가 들어가면 되고 우리 조 여사가 결혼식은 모두 우리 둘에게 맡긴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래. 조 여사라니? 누구? 조말자 여사. 우리 집에서는 엄마를 다 그렇게 불러. 그 네트워크인가 뭔가 하는 데서 다 그렇게 부르나 봐. 그리고 이름이랑 묘하게 착 붙지 않아? 조말자 여사.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남편과의 결혼식은 제가 거의 감당을 해야 했어요. 그동안 악바리처럼 모은 돈의 반을 결혼식 비용 후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 결혼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남편을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고요. 나는 정말 이 결혼 너무너무 반대일세. 나는 정말 이 결혼 너무너무 반대일세. 나는 정말 자기 눈에 씌인 콩깍지를 너무너무 벗겨주고 싶어. 당신 이거 인생 최대 실수하는 거라고.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시댁 식구 전체가 백수인 거잖아. 결혼하고 나서 어떡할라 그래?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동현 씨도 집 나와서 알아서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거리 두고 살면 돼. 네, 저는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는 여자였네요. 결혼을 하고 반년이나 지났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다는 집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가 일의 미안함도 없이 위풍당당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데도 너무 그동안 격조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가족의 우애라는 걸 좀 느껴보면 어떨까 싶다. 다들 막내 시동생 빼고는 어쩜 그렇게 청산유수인지. 하긴 막내 시동생은 게임 페인이라 그 누구하고도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뜬금없는 시댁살이 아닌 내 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살기가 시작되었네요. 뭐 처음에는 저도 혼자서 오래 살다 보니 집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게 나쁘지는 않더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정상과는 거리가 먼 또라이에 가깝다는 겁니다. 계약건이 있어서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 남편을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더라고요. 심지어 게임 페인 막내 시동생까지 나와 있었어요. 어서 와라. 너도 빨리 손 씻고 와서 만두 만들어라.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굴림만두라는 거다. 이게 원래 평안도 전통 음식이야. 너의 시조부가 평안도 천석군 집안이셨다. 일사후퇴 피난길에 숨겨갖고 내려온 금두꺼비로 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단다.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2명이나 있었어. 물론 네 시아버지가 그 많던 재산을 술과 춤으로 날리지만 않았어도. 술과 춤으로 날렸다니요. 그저 이 세상 풍류를 좀 즐긴 거죠. 그러고 보니 집안에 풍악이 없구나. 둘째야, 블루투스 스피커 좀 가져와라. 오케이. 내가 그러고 보니 아빠 피를 물려받았네. 나도 춤 빼고 내 인생 얘기할 수가 없잖아. 언니, 오빠가 혹시 얘기했어요? 내가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거. 중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 당했잖아.
한 3년 연습했었나? 그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남자 아이돌들이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그날부터 시작해서 집안에는 지루박부터 시작해서 힙합까지 정말 장르 불문, 세상의 모든 음악이 흘러넘쳤죠. 그 굴린 만두는 냉동실과 김치 냉장고에 가득 찼어요. 이 만둣국은 정말 우리 집안의 소울푸드야. 자기는 입맛에 안 맞아? 전 지금은 그냥 만둣국도 먹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이해가 가는 행동들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도 버는 월급을 모두 생활비로 내놓았고 시모는 무슨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돈을 꽤나 버시는 것 같았어요. 시부랑 시누이도 딱히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저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거머리처럼 자기한테 들러붙어서 버는 족족 빨아먹는 타입은 아닌가 봐. 돈을 빨아먹지는 않는데 정서적으로 너무 버겁다고 해야 되나? 가끔 밤에 거실에서 시어머니 마주치면 진짜 놀란다니까. 화장 지우고 불 꺼진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데 눈이랑 입만 보여. 문신을 하도 진하게 하셔서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알아? 그리고 시아버지는 내가 어디서 봤는지 알아? 종로 쪽에 경매 물건 나왔다고 해서 갔다가 탑골 공원으로 좀 걸었거든? 근데 저쪽에서 시끌시끌한 거야. 음악 소리도 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 남자 어르신이 할머니들한테 둘러싸여서 난리가 났더라고. 무슨 지루박인가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모양이었어. 근데 그 남자 어르신이 시아버님인 거야. 정말 대박이지? 시아버지가 알고 보니 콜라텍에서 완전 알아주는 지루박 고수래. 시아버지한테 춤 레슨 받으려고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였어. 그날은 무슨 일종의 재능 기부였다나? 어머어머, 그래서 너한테 손 안 벌리고 지내나 보다. 집에 들어가면 시아버지가 시누이한테 지루박 스텝 알려주고 있어. 근데 시누이는 또 틱톡 영상 찍는다고 시아버지한테 아이돌 챌린지 댄스 알려준다? 거실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제정신이겠냐고. 이참에 자기도 시아버지에게 지루박이라도 배워놔라. 그래, 그게 남일이면 세상에 이런 일처럼 재밌지. 그걸 매일 겪는다고 생각해봐. 자기 남편은 가족들이 그런데도 안 말려? 자기 가족들이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그렇대.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돈만 벌어서 인생의 여유를 잘 모른대. 이거 묘하게 빈정상하는 거 알아? 한 달만 있겠다던 시댁 식구들은 다시 집을 나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죄송할 건 미리 아는데 뭐하러 이야기하려고 하냐. 무슨 이야기인 줄 모르겠다만 할까 말까 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다. 아니요. 그럼 죄송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시누이랑 시동생까지 저희 집에 온 지 반년이 넘었어요. 더 이상은 저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제가 주변에 월세라도 알아봐 드릴 테니까 이제 독립을 좀 해주세요. 어허, 독립이라. 그 문제는 조말자 여사와 의논해보거라. 난 오늘은 왠지 좀 피곤하구나. 말 많은 시누이와 말 없는 시동생도 슬그머니 자리를 비하더군요. 조말자 여사가 누나랑 할 말 있다고 했었잖아. 나도 그럼 이쯤에서 먼저 자도 될까? 결국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 나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근데 월세를 얻더라도 보증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다고 너한테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어머님, 모아놓으신 돈 정말 한 푼도 없으세요? 그 사업하시면서 돈 많이 번다고 남편이 그러던데요. 그래,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처음에 자리 잡는 게 힘들지 한번 네트워크 기반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거란다. 근데 내가 이번에 좀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수중에 돈이 없지 뭐냐. 근데 다음 달이면 투자금 모두 회수하니까 한 달만 더 참아라. 월세 좋은 거 나온 거 있으면 일단 네가 보증금만 걸어놓고 계약하자. 어머, 정말요? 알겠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번에 나온 물건이 진짜 대박이거든. 너도 이번에 내 밑으로 들어와. 이번 거는 크루즈 여행 상품인데 해외 본사에서 한국으로 직접 나와서 설명회를 열거든.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며 교수들도 엄청 많아. 네 아래로 20명만 가입시켜도 한 달에 가만히 앉아서 몇백은 그냥 챙긴다니까. 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 아무나 올 수가 없어. 나 정도 임원이 돼야 초청장을 줄 수 있거든. 내가 특별히 네 집에서 반년이나 신세 져서 주는 선물이다 생각해. 어머니, 그거 결국 받은 게 아니에요? 맨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옥장판 파는 다단계는 이미 다 망했지. 지금 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다 글로벌 사업으로 정식으로 허가받고 활동하잖니. 그리고 설마 내가 며느리 상대로 무슨 거짓말 하겠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입고 들고 다니는 거 네가 하나라도 사준 거 있니? 결혼할 때도 맨몸으로 와서는 네가 있는 게 꼴랑 이 집 하나밖에 더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 살고 했겠어? 시어머니의 묘하게 돌려가기 화법입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무슨 워크숍이 열리는 장소로 갔습니다. 정말로 외국에서 임원이 나와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여행 상품권을 소개했어요. 전 세계 5성급 호텔을 1년에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고 크루즈 여행까지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7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런데 제 밑으로 한 명만 가입시켜도 한 달 후에 그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가입을 안 하면 정말 큰 손해라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보증금을 먼저 지불한 월세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시모가 보증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증금도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여행 상품 700만 원도 입금이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당장 연락을 했죠.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시댁 식구 아무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월세 빌라로 가보니 이미 월세로 다시 물건이 나와 있더군요. 보증금만 받아서 몰래 나가버린 거였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로 달려갔어요. 지동현 씨, 팀장님이랑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급하게 연락할 일이 생겼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럼 팀장님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팀장 연락처로 문자를 남기고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당신 팀장한테도 문자 남겼는데. 아니, 무슨 일인데 회사 팀장한테까지 연락하는 거야. 내가 정말 창피해서. 와이프가 팀장한테 연락하는 게 뭐가 그리 창피해? 지금 당신 집안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알기나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 아이,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얘기 안 했어?
월세 빌라 보증금 내가 빌려드린 거잖아. 그런데 지금 빌라에 아무도 없어. 보증금 받아서 나간 지 며칠 됐대. 아버님도 아가씨도 서방님도 전화 안 받는다고. 아버지, 얼마 전에 진정한 사랑 만났대. 그 여자분이랑 새 인생 시작한다고 하셨어. 당신한테 인사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미연이는 무슨 스트리트 댄스 한다고 친구들이랑 방 얻어서 나갔고, 미연이도 인사 전해달래. 막내는 집에 와이파이 느리다고 아예 PC방에 취직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대. 그리고 엄마는 누나한테 고마웠다고 하던데?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어. 누나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나도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우리 회사 팀장님인데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정말로 마음을 편하게 해줘. 누나, 우리는 헤어지자. 뭐? 진정한 사랑? 10살? 이거 지금 내 인생의 몰래카메라 아니지? 개또라이 시집 식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미친 또라이였어. 그 이후로 제 발등을 제가 찍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이 세상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의 법으로 처리해야 했죠. 우선 남편은 순순히 외도를 인정하더라고요. 끝까지 진실한 사랑 어쩌고 외치더군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니 남편의 스마트폰에 모든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10살 연상에 심지어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대신 위자료로 시모가 내게 사기친 금액을 받아냈어요. 시모와 시모의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시모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시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나머지 시댁에 미친 또라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답니다. 엉망진창 시군창에서 겨우 벗어나게 된 거죠. 한동안, 아니 꽤 오랜 시간 동안 남자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굳이 남자가 제 인생에 필요한가 싶더군요. 외롭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외로울 틈이 없었죠. 먹고 살기가 어디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중개소도 커피숍 다음으로 많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한 달에 물건 하나 계약 메이드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답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공동으로 유지하면서 경매로 구입한 빌라를 살짝만 수리해서 다시 매매로 넘기면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죠. 그렇게 시군창 시댁의 시모에게 날린 돈을 얼추 다 채워나갔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 주변에서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왜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혼자 사는 꼴을 못 보는 걸까요? 자기들만 인생 괴롭게 살기 싫어서 남들도 그 지옥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같다니까요. 윤 사장, 이혼한 지 7년 넘었는데 슬슬 남자 좀 만나봐. 아니, 바로 옆에서 내가 미친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남자를 또 만나라고 해? 뭐 이번엔 쥐를 바친지 아닌지 다 두드려보고 가면 되지. 솔직히 말해봐.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야? 지금 남편이랑? 쉽게 대답 못하지? 자기들도 지금 결혼 생활이 별로면서 왜 혼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흔드냐고요. 제발 나 좀 가만 냅두라고요. 근데요, 인생에서는 그 무엇도 장담할 게 못 돼요. 혼자만의 솔로 라이프를 노래 부르던 제 인생에 다시 남자가 들어왔네요. 전 남편의 호우델에 속아서 된통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는
남자 외모는 절대 안 보게 되었답니다. 외모 말고 그럼 무엇을 봤느냐? 되도록 시댁 식구가 적거나 없을 것, 혹시라도 시댁 식구가 있다면 최대한 정상에 가까울 것,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시댁 식구의 시자만 들어가도 아직 몸소리가 젖었으니까요. 흑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국 첫 남편과 정반대의 남자에게 마음이 가더군요. 그런데 만나게 된 계기가 또 같은 상황이긴 했네요. 재혼한 남편 또한 손님이었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갈비탕집을 오픈하려고 가게 자리를 구하고 있던 남자였어요. 음식점 자리 구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꽤 오랫동안 함께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답니다. 유동 인구가 제법 오가는 사거리에 바닥 권리금이 저렴하게 책정된 물건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계약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때까지 아마 20개는 좋기 가격들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원래가 계약까지 메이드 되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쪽 일이었죠. 그달에 제 생활비를 벌게 해준 소중한 계약이었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장님 맘에 쏙 드는 물건 나와서 다행이네요. 사장님 분명히 대박 나실 거예요. 계약이 돼서 좋긴 한데 이제 윤 사장님 얼굴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가게 계약 물릴 수도 없고 큰일 났네요. 그 얘기는 저한테 관심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대답해야겠는데요. 그럼 우선 사전 질문에 통과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남자한테 한번 호되게 당해서요. 나름 조건이 좀 있답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심플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선 초혼, 재혼, 삼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케이. 저도 한번 갔다 왔네요. 이건 그냥 딱 봐도 견적이 나오긴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아야 합니다. 아까 계약서 쓸 때 보니까 저보다 7살 많으셨으니까 통과. 아이고, 다행이네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제가 첫 결혼을 나이 어린 놈이랑 했다가 개고생했거든요. 다음, 제가 시댁 알러지가 있어요. 부모 형제 많은 다복한 집안은 거절입니다. 사실은 사고 묻힌 혼자 자라서 전부인은 이걸 싫어했었는데 아무래도 윤 사장님이랑 저랑 인연인가 봅니다.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학력 전문대 졸업까진 봐주지만 무슨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거 정중히 사양합니다. 내가 윤 사장님 좀 특이하다 생각은 했지만 정말 재밌는 분이네요. 저 그냥 고졸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앞에서 고졸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 처음이네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아서 그런지 저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 너그러웠어요. 같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남자였죠. 기댈 수 있는 남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연애를 할 때도 말다툼이라는 게 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무조건 오케이였거든요. 하지만 재혼을 다시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내가 첫 결혼할 때 결사 반대했던 거 기억해? 내가 당신보단 남자 보는 눈이 있다는 거지. 이번엔 진짜 진국이야. 이런 남자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연애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결혼해. 지금 갈비탕 가게도 얼마나 잘 돼? 집이 있어. 시댁에 시자도 없는 혼자야. 전처에 딸린 애도 없어.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당신 예쁘다 해줘. 성실하고 듬직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 외모는 좀 아저씨인가? 윤 사장, 아직도 남자 허우대 보나? 무슨 소리. 내가 이제 허우대 멀쩡한 놈들은 쳐다도 안 봐. 지금 정 사장님이 왜 좋았는데.
그냥 딱 아저씨 같아서 좋았다고. 그럼 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것저것 더 까다롭게 잴 것도 없어. 재혼해. 하지만 저는 더 신중하고 까다롭게 체크를 했죠. 그런데 정말 걸리는 게 없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재혼을 했습니다. 둘 다 어차피 사고 못 치니라 주변 친구들만 불러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남편의 갈비탕 가게는 제 부동산 중개소랑 멀지 않아 동료랑 자주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사모님이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점 바쁜 데는 홀이든 주방이든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요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많이 쓴다고 하던데 시내에는 나가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 진짜 겁나 예쁜 거 있지? 여기는 어때? 아유, 여기도 매일 사람 뽑아놓으면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들 너무 많아. 어린애들은 하루 일하고 다음날에 소식이 없대. 그래서 홀이고 주방이고 애들은 이제 잘 안 뽑더라고. 차라리 환갑 넘은 어르신들이 더 낫대. 우리 사모님, 오늘은 뭘로 해드릴까요? 오늘 신메뉴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래? 누가 신혼 아니랄까봐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이거 좀 비위가 좀 상하려고 하는데. 신메뉴? 언제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지난주에 주방 아줌마 새로 한 명 오셨는데 연세는 좀 있으신데 이것저것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뚝딱뚝딱 잘 만드시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도움을 많이 주시네. 어머, 그래요?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정 사장님 힘들겠다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뉴가 뭐예요? 굴림 만두 갈비탕이요. 어차피 갈비탕 육수가 좋으니 만두를 넣어서 팔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장 만두는 맛이 없으니까 뭐 직접 만들자고. 근데 또 만두피까지 만들어서 빚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만두 소만 만들어서 굴림 만두로 만들자고 해서 오늘 처음 해봤어요. 굴림 만두? 굴림 만두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설마 그 주방 아줌마 조말자 여사는 아니겠지? 조말자 여사?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맞다. 자기 전 시어머니 이름? 그 미친 고단수 다단계 다이아몬드 조말자 여사? 기억난다. 아직도 전 시어머니 이름까지 기억해? 이제 좀 잊어버려. 새로운 주방 어르신은 뭐 김씨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들 김씨 아줌마라고 불러. 정 사장님한테 얘기 아직 안 했나 보구나. 여기 윤 사장이 조말자 이름만 들으면 경기 일으켜요. 전 시댁 식구들 전체가 걔 또라이들 집 합체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모는 며느리를 상대로 사기까지 쳐서 결국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아, 내 흑역사는 그만 얘기해.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라니까. 다신 기억하기도 싫어. 암튼 나는 굴리고 나발이고 그 만두 안 먹고 싶어. 저는 정말로 입맛이 뚝 떨어져서 남편의 갈비집을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나와버렸지만 남편에게 내내 미안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가게를 마감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간단하게 술상을 차렸죠. 아까는 그렇게 나와서 미안해요. 내가 정말 굴린 만두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랬어요.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내가 먼저 알았으면 조심했을 텐데 우리가 굴린 만두를 같이 먹어볼 일이 없었잖아. 그거 그냥 뭐 안 하기로 결정했어. 당신이 싫다는 음식을 뭐하러 굳이 메뉴에 올려? 아니,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 새로운 아줌마도 기분 안 좋을 테고. 아니야. 전혀 미안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분이 좀 특이하시더라고. 쿨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 연세 아줌마들하고는 좀 달라. 사장이 안 하겠다면 그만이지
그 주방 참모가 무슨 가타부타 말을 하겠냐고 하던데? 그분은 어디서 구한 거야? 인력센터에 연락해서 오신 거야? 아니면 가게에 구인 광고 써붙였어요? 둘 다 아니야. 전에 있던 주방에 설거지하던 아줌마, 기억나? 점심시간 끝나고 설거지 쌓여있는데 밖에 나가서 통화를 30분이 나는 거야. 당연히 싫은 소리를 내가 했지. 그랬더니 홀에서 들을 정도로 화를 내는 거야. 무슨 내가 악동 사장처럼 그만두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갈 때 5일 일한 일당 달라고 난리쳐서 현금으로 주고 내보냈다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늦은 점심을 먹으러 와서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던 거지. 아유, 그 설거지 아줌마 기억난다. 설거지도 대충 해서 그릇에 고기 기름 끈적하게 다 남아있고. 잘 됐네. 그런 사람들은 그만두는 게 도움되는 거야. 그런데 그 식사하던 어르신이 주방 아줌마가 된 거야? 그 어르신이 계산하러 와서는 자기가 갈비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들어와서 먹었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주방 설거지 시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대. 최저 시급이라 말했더니 자기가 그럼 오후 나머지 시간 설거지를 하면 갈비탕 값을 제외하고 일당을 현금으로 달라는 거야. 하도 당당하게 말아서 나도 모르게 그러시라고 했잖아. 하긴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설거지해야 할 판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긴 했지. 엄청나네. 그걸 뻔뻔하다고 해야 해?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해? 암튼 그렇게 10시까지 7시간 설거지하고는 약속대로 갈비탕 값 제외하고 일당 드렸지. 그랬더니 저녁 식사도 못하고 일을 했으니 인간적으로 저녁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날 단체 손님이 있어서 주방 사람들 모두 저녁 제대로 못 먹고 일했거든.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포장으로 파는 육개장 하나 챙겨드렸어. 잘했네요. 일하는 사람들 밥은 먹이고 일은 시켜야지. 명색이 음식 파는 가게인데.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떻게 주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가게에 오셨더라고. 밖에 주방 설거지 구함 공고를 냈었거든. 주방 설거지 안 구했으면 자기 써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주방에서 일하시기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다고 했지. 주방 일이 하루는 괜찮지만 계속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자식들은 다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손녀딸 혼자 키우는데 이 사정을 봐달라고 하시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뭐야? 왜 캐릭터가 하루 사이에 돌변해? 얘기만 들어서는 무서운데? 근데 당신도 보면 안 넘어갈 수가 없어. 묘하게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다니까. 월급이 아니라 주급 형식으로 현금이 가능하냐는 거야. 요즘 카드 거래가 많아서 일부러 현금을 찾아서 줘야 해서 번거롭다고 했더니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은행 현금 지급기 사용이 힘들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마트폰 검색은 나보다 빨리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신용 불량자라 소득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셨어. 뭔가 느낌이 좀 싸한데? 내가 나중에 가게에 가서 슬쩍 한번 봐도 될까? 당신의 어르신한테 특히 마음이 여리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또 노리고 속여먹는다고.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에이, 내가 그 정도로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지. 그리고 그 어르신 가게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시고 잘 지내시던데 그 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몰라도 아는 게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바로 가게에 가보지는 못했네요. 지방에 큰 경매 물건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머리 한편에 계속 그 주방 할머니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가게는 별일 없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가게 가본 지도 꽤 오래됐네. 홀이랑 주방 사람들 펑크 안 나서 그래도 괜찮아. 이제 슬슬 2호점 내라고 사람들 난리네. 당신이 가게 자리 괜찮은 데 있나 알아봐줘. 우리 남편 이제 부자 되시겠는데요? 나도 부동산 접고 가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규모 커지면 카운터만 지켜서는 안 돼. 사람 많이 쓰면 사람 많이 쓰는 만큼 어디서 셀지 모르는 법이거든. 주방 사입이랑 정산할 때 꼼꼼히 해야 돼. 에이, 나도 장사 구력이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요즘 마감 정산이 잘 안 맞아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 포장 판매 숫자가 계속 안 맞아. 큰일이네. 바쁠 땐 배달 신청을 받지 말고 홀에만 집중해 그럼. 참, 그 주방 어르신은 아직도 이래? 그분 요즘 완전 날라다니셔. 주방 설거지에서 지금은 홀로 나오셨다니까. 사람들이 다 김 여사님이라고 불러. 아무래도 하루 종일 설거지가 힘들긴 하셨을 거야. 홀 알바가 빠진 날에 자기가 하루만 홀을 보면 안 되냐고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홀이랑 카운터 계산하시는 것도 금방 배우시더라고. 그런 분이 은행 현금 입출기 기계가 어렵다고 하시는 것도 참 이상해. 그래? 나도 궁금해지네. 내일은 내가 쉬는 날이니까 나가서 가게 일도 도와주고 그 어르신도 한번 봐야겠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맞춰 가게로 나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방이랑 홀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더군요.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카운터에 있는 남편에게 김 여사님이 누구냐고 물었죠. 남편이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어르신을 가리키는데 맙소사 그 울트라 말빨 사기꾼 시모 조말자 여사였어요. 내가 헛것을 봤나 싶어 다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봤죠. 아니요, 틀림없는 조말자 여사였어요. 저분이 김 여사라고? 말도 안 돼. 여보, 저 사람 내가 예전에 말한 전시모 같아. 조말자 여사. 무슨 소리야? 저분 이름 김영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다들 김 여사님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니까 그 여사라는 호칭을 누가 붙였냐고. 누가 갈비탕집에 일하는 할머니한테 여사라고 부르냐고. 그거 저 할머니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말이 되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나도 따라 부르긴 한 거지. 아예 불러서 직접 물어보자고. 저는 남편에게 5분 후에 그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5분 후에 그 여자가 카운터로 오더군요. 그 여자와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7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살이 좀 붓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늙진 않았거든요. 2, 3초 그 여자의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조말자 여사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을 정통으로 많이 맞긴 했더라고요. 주름진 얼굴에서도 여전히 눈썹 문신과 입술 문신은 또렷하더군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조말자 여사가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나오셨다고 하더니 이렇게 보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나보고 안녕하냐고 물었어요? 그 말이 지금 입에서 나와요? 네?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람 처음 보자마자 무슨 말이에요? 처음 보기는 뭘 처음 봐. 당신을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제 안사람인데요. 김 여사님이 진짜로 이 사람 처음 봐요. 김 여사님이 전 시어머니랑 똑같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70 늙은이라고 해도 아는 사람 얼굴을 몰라보겠어요? 나는 진짜로 사모님을 처음 본다니까요. 아이고, 누가 나랑 닮은 사람이 있었나? 닮은 사람?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싸버리고 간 똥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젊은 사모님이 과거에 사연이 많으신가 보네요. 저는 김영이라고 하는데요. 조 누구라고요? 제 주변에 조시성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라고만 했지 이름을 말한 적 없는데요. 아이고, 아까 사모님이 저 보자마자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제 자식들은 다 죽고 없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 그런 거 가져본 적이 없어.
네? 예전에 손녀딸 혼자 키운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지. 저기요, 조말자 여사님. 나는 당신 이름을 당신 만나고 지금 처음 말하네요. 무슨 주변에 조씨성이 없어. 김영희는 무슨 개벽다귀 같은 김영희? 지금 점심시간이라 바빠서 제가 여기서 사모님이랑 말싸움 할 시간이 없네요. 시모는 뻔뻔스럽게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김 여사님, 주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홀 주문 받아야지요. 시모는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앞치마를 벗고 배낭을 들고 나오더군요. 내가 정말 이런 취급받으면서 일을 못하겠네요. 사모님 유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 귀한 줄을 모르고 주방에서 설거지나 한다고 이렇게 업신여기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신다고요?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시 대화를 좀 해보시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시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쑥덕거리면서 저를 힐난의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벌써 이 할망구의 새치의 혀에 넘어가 버린 거죠. 아니,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까지 일한 거 현금으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한 번 당하지 2번은 안 당합니다. 경찰 불러서 그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으면 엎드려서 사과할게요. 시모는 경찰이라는 말에 급 당황하더군요. 다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게 하나 있다고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 뭔 경찰을 부른다고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 발로 그만둔다. 시모는 도망치듯 급하게 가게를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배낭끈을 잡았어요. 그 순간 배낭 입구가 열리면서 검은색 물건들이 떨어지대요. 그것들은 포장용 갈비탕이랑 육개장이었어요. 시모는 배낭을 던지고 입구를 향해 뛰어가더군요. 이제 사기까지 모자라서 도둑질까지 하는 거야? 시모는 멀리 못 나갔습니다. 제가 조말자 여사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가게 입구에서 출동 나온 경찰과 딱 마주쳤습니다. 출동 나온 경찰은 시모의 신원 조회를 하려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보더군요. 기세등등하던 시모는 경찰 앞에서는 갑자기 치매 노인네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치매약을 먹고 있는데 내 이름도 기억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 늙은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갈비탕이랑 육개장 몇 개 가져가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늙은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정말 예나 지금이나 그 연기력 하나는 끝내주네요. 그때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무슨 치매 노인네 행세를 해요? 횡령으로 고소할 거예요. 시모는 끝까지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밝히지 않아서 결국 경찰서까지 연행이 되었어요. 가게 물건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그 자리에서 밝혀졌거든요. 매일 마감 정산이 맞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도 입을 열지 않아 결국 유치장에 갇히게 됐죠. 하지만 곧 사기 혐의로 전국 수배 중인 조말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조말자 씨, 사기 전과가 이미 오범이에요. 바로 직전에는 어르신들만 골라서 노리는 전문 투자 사기당 일당이었어요. 체포 직전에 빠져나가서 전국 수배 중이었는데 결국 갈비탕 빼돌리다가 발목이 잡혔네요. 조말자 여사는 제가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는 아예 더 전문적으로 사기단에서 이른바 배우를 했던 모양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여사님이었던 거죠. 남편은 조말자 여사를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식들 3명이 다 법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이 연락이 된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조말자 여사는 사기죄에 횡령죄까지 추가해서 구속 수감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징글징글한 조말자 여사와의 질긴 연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조말자의 조씨도 제 인생에서 다시 만나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털어놓고 나면 이제는 저도 제 인생에 흑역사를 칼로 싹 도려내서 기억 저편으로 날려보내겠네요. 듬직하고 푸근한 남편과 함께 몸도 마음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